그날 밤 손때 묻은 검은 노트 하나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왜 제가 1년 동안 치매 환자 연기까지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딸 방 서랍 깊숙이 숨겨진 요양원 안내장에서 시작됐거든요. 전 오정희입니다. 73이 됐어요. 딸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딸 은주와 단둘이서만 살았습니다. 딸 방 서랍을 열었을 때 평생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딸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류 뭉치를 꺼내는데 종이 모서리가 날카롭게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출력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딸이 몰래 뽑아둔 것이었습니다. 왜 딸이 제 허락도 없이 집 서류를 출력했을까요? 그 아래 시세 조회서가 보였고 3억 5천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의 가격이었어요. 요양원 안내장 3장이 그 밑에서 나왔고 가격표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딸이 이미 저를 어디론가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은 노트 한 권이 서랍 깊은 곳에서 손에 잡혔고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재산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제 전 재산이 딸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72세가 되던 해봄 병원 가는 날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매년 봄마다 받는 정기 건강검진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검사 결과를 듣는 게 두려워졌어요. 혹시 어디가 나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딸 은주가 미리 예약을 다 해놨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48살이 된 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저와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제 병원 예약부터 약 챙기는 것까지 전부 신경 써주는 효녀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복받았다며 부러워했고 저 역시 딸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하니 대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받아 앉았는데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매년 하던 검사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체열실로 들어가서 피를 뽑을 때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는 따끔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사는 여전히 무섭더라고요. 엑스레이 검사실에서는 차가운 금속 촬영대에 등을 대고 누웠는데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받을 때는 가슴에 여러 개의 전극을 붙였고 기계에서 나는 규칙적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묘하게 긴장됐어요. 기본 검사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남았습니다. 대기실에서 1시간쯤 기다리는 동안 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모두들 건강이 걱정되어서 온 사람들이겠죠.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계셨는데 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니 앉으라는 손짓을 하셨고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다는 말씀에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선생님의 표정이 완전히 밝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더 말씀하실 게 있어 보였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니 뇌 MRI 검사 결과에서 작은 병변이 관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뇌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뇌라니 제일 중요한 곳 아닌가요? 선생님이 모니터를 돌려서 제게 보여주셨는데 흑백의 복잡한 뇌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작은 백색 병변들이 있다며 화면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셨지만 솔직히 저는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복잡하게 얽힌 뇌 사진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심각한 건가요? 라고 묻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부드럽게 설명하시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일 수도 있다고 당장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다음 말씀이 다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지기능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치매 초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검사라고 예방 차원에서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치매라니요, 제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억을 점점 잃게 되는 건가요? 딸의 얼굴도 나중엔 잊게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아서 딸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딸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괜찮은데 뇌에 작은 이상이 있다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떤 검사냐고 묻는 딸에게 인지기능 검사, 치매 검사라고 대답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는데 이상했어요. 손이 차갑더라고요. 표정도 묘했습니다. 놀라거나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표정이었는데 마치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빛이 눈에 어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착각이겠죠. 딸이 곧 다정한 표정으로 괜찮을 거라고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걱정 말라고 자기가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며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효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고 병원까지 함께 와주다니 혼자였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었어요.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딸 덕분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는데 벚꽃이 만개해서 거리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는데 딸이 함께 부엌에 들어와서 도와줬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우면서 나물 반찬도 몇 가지 꺼냈어요. 평소에 자주 먹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딸이 맛있다며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말했어요.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자꾸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떠올라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몇 숟가락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왜 안 드시냐고 묻는 딸에게 배가 별로 안 고프다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드셔야 한다며 건강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더 입에 넣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그릇들을 담그고 수세미로 하나씩 닦으면서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게 심하게 잊어버리거나 하진 않는데 가끔 깜빡하는 건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마치고 거실로 나왔는데 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딸 옆에 앉아서 함께 TV를 봤는데 드라마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딸이 말을 꺼냈어요. 아까 병원에서 들은 얘기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걱정되지만 아직 확정도 안 됐으니까 검사 받아보고 생각하자고 대답했어요. 그렇긴 한데 라며 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혹시 정말 치매면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저도 그게 가장 무서웠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치료받아야지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치매는 완치가 안 된다던데요 라고 딸이 말했어요. TV나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치매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낫는 병은 아니라고요. 그래도 관리는 할 수 있잖아. 약도 먹으면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죠 라고 딸이 대답하더니 또 말을 이었어요. 그럼 엄마 혼자서 생활하시기 힘드실 텐데 통장이나 그런 것들도 관리하기 어려워지실 거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직 검사도 안 받았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딸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죠. 미리 준비하자는 뜻일 거예요.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니. 라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라고 딸이 대답하면서도 그래도 미리 준비는 해둬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슨 준비냐고 물었습니다. 통장이랑 그런 거요. 만약 엄마가 관리하기 힘들어지시면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딸이 말했어요. 말 자체는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만약 정말 치매에 걸리면 제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자. 근데 지금은 아니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다시 TV를 봤는데 드라마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딸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너무 빨리, 너무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꺼낸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매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싶었어요. 기억을 잃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 걸까요? 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지기능 검사 예약이 잡혔다며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딸한테 말하니까 휴가를 내서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회사 휴가까지 내면서 저를 챙겨주다니 정말 효녀예요. 화요일이 되어서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경과 진료실로 가니 대기실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가니 젊은 여자 선생님이 맞아주셨는데 아마 심리학자인 것 같았어요. 앉으라고 하시더니 지금부터 간단한 질문들을 드릴 거라고 편하게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어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누구인지 물었고 답했어요. 100에서 7을 빼는 문제가 나왔는데 93이라고 답했습니다. 거기서 7을 또 빼라고 해서 86이라고 답했어요. 계속 7씩 빼는 문제였는데 조금 헷갈렸지만 천천히 계산해서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그림을 보여주는 검사였는데 3장의 그림이 있었어요. 사과, 자동차, 집이었습니다. 이 그림들을 잘 보시고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다른 질문들을 더 하시더니 마지막에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들이 뭐였는지 물었고 사과, 자동차, 집이라고 전부 기억해서 대답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수고하셨다며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다 맞춘 것 같았어요.
검사실을 나와 대기실에 앉아있던 딸에게 갔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다 봤다고 어렵진 않았다고 말했어요. 다행이라며 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딸이 점심을 준비해 줬는데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검사가 어렵지 않았으니까 결과도 괜찮게 나오겠죠,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딸이 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아까 검사는 잘 보셨냐고 물었고 다 맞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라고 하더니 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무슨 준비냐고 물었습니다. 통장이요, 엄마가 관리하시던 통장들이요, 라고 딸이 답했습니다. 또 통장 얘기였어요.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였습니다.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물었는데 조금 짜증이 났어요. 제가 치매라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결과 나오고 생각하자, 라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라고 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순간적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딸이 그런 표정을 지을까요? 엄마가 괜찮다는데 왜 짜증을 낼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딸이 왜 자꾸 통장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혹시,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 딸인데요. 48년을 함께 산 딸인데요. 저를 속일 리 없습니다. 그냥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죠. 효녀니까요. 자신을 안심시키며 잠들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내일 오전에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딸한테 말하니 또 휴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꾸 휴가 내게 해서요. 라고 말했더니 괜찮다고 자기가 가야 한다고 말하는 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는데 긴장이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괜찮다고 나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제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앉으라고 하셔서 앉았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을 여시더니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라고 되물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고 인지 기능이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뇌에 보였던 병변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딸한테 말했어요. 괜찮대, 정상이래 라고요. 정말요, 다행이다 라며 딸이 웃었는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본 표정이었는데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엄마가 괜찮다는데요.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실망한 표정을 짓는 거죠? 착각인가 싶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딸의 표정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딸이 제가 치매였으면 했던 건가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을 먹었는데 딸이 만든 음식이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자꾸 아까 본 딸의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실망한 듯한, 아니 정확히는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듯한 그 미묘한 표이요.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첫째, 딸이 자꾸 통장 얘기를 꺼냅니다. 아직 결과도 안 나왔을 때부터, 아니 정확히는 치매 검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통장 관리 얘기를 꺼냈어요. 둘째,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결과에 실망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괜찮다는데 기뻐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셋째,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합니다. 혹시 딸이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 딸인데요. 평생 효녀였는데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정말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요. 알아봐야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확인할까? 어떻게 알아볼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딸 방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평소엔 절대 안 들어가는 곳이지만 이번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혹시 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 의심을 풀어줄 만한 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거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딸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집에 남았어요.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닦고 부엌을 정리하고 복도를 지나다가 딸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혹시 뭔가 있을까요?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는데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딸 방은 깨끗했어요. 침대가 정돈돼 있었고 책상 위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책상에 천천히 다가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랍 안에 서류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봤습니다. 처음 몇 장은 딸의 회사 서류들이었어요. 급여 명세서, 연차 신청서 같은 것들이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래쪽을 뒤지니까 다른 서류들이 나왔어요. 부동산 서류요. 손을 뻗어 꺼냈는데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펼쳤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요. 제 이름이 소유자란에 적혀 있었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하지만 왜 딸이 이걸 갖고 있을까요? 출력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최근에 뽑은 거였습니다. 왜 뽑았을까요? 무슨 이유로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찾아봤습니다.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시세 조회서였습니다. 우리 집 시세요. 3억 5천만 원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집 시세를 알아본 거였어요. 왜요? 팔 생각인가요? 근데 제 집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데요. 왜 시세를 알아봤을까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계속 뒤졌어요. 더 있었습니다. 요양원 안내장이요. 여러 개였어요. 색깔이 다른 3개의 안내장이 나왔습니다. 전부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가격표가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시설별로 가격이 다양했습니다. 왜 딸이 요양원 자료를 이렇게 모아뒀을까요? 저를 보낼 생각인가요? 저는 멀쩡한데요. 치매도 아닌데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노트가 손에 잡혔어요.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노트였어요. 표지를 만지는데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주 펼쳐본 것 같았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딸의 필체였어요.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재산 목록.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산 목록이요? 왜 이런 걸 적어뒀을까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리스트가 있었어요. 부동산 3억 5천만 원. 예금 8천만 원. 보험금 5천만 원. 합계 4억 8천만 원. 제 재산이 전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말해준 적 없는데요. 은행 통장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금액까지 정확히 알고 있죠? 몰래 조사한 건가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어요.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 나오면 좋을 텐데. 후견인 신청 알아보기. 통장명의 변경 방법 확인. 요양원 보내고 집 처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침대 모서리를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 딸이요. 제가 48년을 키운 딸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치매 진단을 받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요? 재산 때문인가요? 제 돈 때문에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어차피 엄마 오래 못 사신다.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 딸이요. 제가 낳은 딸이요. 평생 효녀라고 생각했던 딸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트를 닫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닫히지 않았지만 몇 번을 시도해서 겨우 닫았습니다. 원래 자리에 정확히 놓았어요. 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딸 방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충격뿐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첫째, 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 조사해뒀어요. 둘째, 제가 치매 걸리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계획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넷째, 저를 오래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고 적어뒀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딸 필체로 적혀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져 물어야 할까요? 은주야, 이게 뭐니? 왜 이런 걸 적어뒀니? 라고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딸이 변명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오해예요. 그냥 만약을 위해 적어둔 거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인정할까요? 네, 맞아요. 엄마 재산이 필요했어요. 라고 말할까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냥 계획만 세운 건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버릴 순 없잖아요, 자식을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거예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할 거고 집을 팔려고 할 거예요.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계속요. 대신 지켜보는 거죠. 딸이 뭘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났습니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치매인 척이요. 딸이 원하는 대로요. 그러면 딸이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더 많은 걸 할 거예요. 그걸 전부 지켜보고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걸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요. 일어났어요. 침대에서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의 얼굴이요.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아직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치매가 아니니까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라고요. 그날부터 제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연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티나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월요일이에요, 엄마라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거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혼자 집에 있었어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또 물었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요. 딸이 숟가락을 든 채로 잠깐 멈췄습니다. 아침에 물어보셨잖아요. 월요일이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어. 미안해. 깜빡했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조금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하는 딸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제 연기가 먹혔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어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조금씩 더 심하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는데 컵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컵이 어디 있었더라 하고 중얼거렸어요. 매일 쓰는 컵인데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건데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뭘 찾으세요, 엄마라고 물었습니다. 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딸이 바로 앞 찬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라고요. 아, 맞다 하고 웃었습니다. 미안해, 깜빡했네 라고 말했어요. 딸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눈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기대 같은 거요. 혹시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연기는 계속됐어요. 점점 더 자주요. 어느 날은 TV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으면서요. 리모컨 어디 갔지? 라고 물었어요. 딸이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손을 내려다 봤어요. 아, 맞네 하고 웃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었어요. 확실히 이상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현관 열쇠를 못 찾겠다고 했어요. 가방에 넣어뒀는데도요. 딸이 가방을 뒤져서 찾아줬습니다. 여기 있어요 라고요. 고마워, 자꾸 까먹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병원에 다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혹시 모른다고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관찰하고 있었어요. 제 행동 하나하나를요.
정말 치매가 온 건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한참 보다가 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이상하신 것 같아요 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라고 물었어요.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아까도 같은 말을 2번 하셨고 물건도 자주 못 찾으시고 라고 딸이 설명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제가 그런 줄 몰랐네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고 혹시 지난번에 놓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계속 우겼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만약 치매 초기면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요. 치매 진단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는 걸요. 그래야 계획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 다음 주에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고맙다고 말했어요. 예약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갔습니다. 같은 신경과였어요.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틀렸어요. 날짜를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4월 16일인데 4월 18일이라고 답했어요.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도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는 문제도 천천히 일부러 헷갈리는 척하며 답했어요. 93이라고 답해야 하는데 90이라고 틀리게 답했습니다. 그림 기억하기도 일부러 하나를 빼먹었어요. 사과, 자동차, 집 중에서 집을 기억 못하는 척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다 맞았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고 MRI를 다시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어요. MRI를 찍었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기계 안에 누워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가 끝나고 나왔는데 딸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힘들었어. 머리가 아파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괜찮냐고 물었는데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걱정이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연기를 더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가끔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TV를 보다가 그냥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멍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일부러요. 손이 미끄러웠어.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저를 빤히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기대요. 제가 정말 치매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딸이 함께 갔어요.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 검사에 비해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뇌의 병변이 약간 커졌다고 인지기능 검사 결과도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로 진단할 수 있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연기였지만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정기 검진도 필요하다고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딸을 보며 말하는 의사였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요. 눈이 반짝였어요. 순간이었지만 봤습니다.
기쁨이요. 기다리던 게 왔다는 표정이요. 드디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안도감이요. 이제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만족감이요. 진료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엄마,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라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딸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응 하고 대답했어요. 이제 통장 관리를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통장도 맡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시작했구나 싶었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제가 할 수 있어. 라고요. 딸이 우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강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더 권위적이었어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요. 알겠어. 내일 통장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웃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딸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혼자요. 창구에 앉았어요.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해달라고 10년치를요.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확인할 게 있다고 대답했어요. 출력해줬습니다. 두툼했어요. 10년치 거래 내역이니까요. 받아서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 명의로요. 딸은 모르는 통장이요. 예금을 전부 옮겼습니다. 8천만 원을요. 새 통장으로요. 이제 안전하게 숨겼습니다. 딸한테 줄 통장엔 100만 원만 남겼어요. 생활비 명목으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퇴근하기 전이었어요.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새 통장을 숨겼어요. 옷 밑에요. 절대 못 찾을 곳이요. 그리고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10년치요. 천천히 확인했어요. 이상한 게 있는지요. 찾았습니다. 3년 전부터 매달 2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어디로요? 딸 계좌로요. 생활비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20만 원은 너무 많았어요. 3년이면 720만 원이었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작년에 큰 금액이 나갔습니다. 500만 원이요. 역시 딸 계좌로요. 물어본 적 없었어요. 왜 가져갔는지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요. 딸 계좌로요. 계산했습니다. 총 1,500만 원 넘게 빠져나갔어요. 몰래요. 제 허락 없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가서 복사했습니다. 여러 장을요. USB에도 저장했어요. 증거였습니다. 필요할 거였어요. 저녁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통장 가져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100만 원 남은 통장을요. 딸한테 줬어요. 딸이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잘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돈은 다른 곳에 있어. 내가 절대 못 찾는 곳에 라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기를 더 심하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슨 날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딸이 평일이라고 회사 가야 한다고 답했어요. 아, 그래 했습니다. 점심에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딸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화요일이에요. 엄마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라고요. 그랬어. 미안해. 라고 말했어요. 저녁에 딸이 돌아왔는데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또 물었습니다. 우리 저녁 먹었어요. 라고요. 딸이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지금 먹고 있잖아요.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 연기가 효과가 있었어요. 딸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빨리 저를 어딘가에 보내고 싶게 만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라고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왜 그래? 라고 물었어요. 엄마 혼자 집에 계시면 위험해요. 제가 회사 가면 혼자 쉬잖아요. 요양병원이 나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요. 라고 딸이 설명했습니다. 싫어. 집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한번 보러만 가요. 구경만이라도 해요. 라고 우겼습니다.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안 가. 여기가 좋아. 떠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화가 난 거였어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딸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하는 소리요.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제 방문을 조금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요. 엄마가 요양병원 싫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집에만 계시려고 해. 빨리 보내야 하는데 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해볼게. 어차피 치매잖아. 나중엔 결정 못 하실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딸이 누군가랑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요양병원에 보낼 계획을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요. 나중에는 제가 결정조차 못하게 만들 거라고 말했어요. 치매 환자라는 이유로요. 무서웠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다음 날 딸이 출근한 후 딸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딸 생일을 쳐봤는데 틀렸습니다. 제 생일을 쳤어요. 열렸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사람이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다니요. 파일을 뒤졌습니다. 문서 폴더에 엄마 재산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재산 목록이 정리돼 있었고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치매 진단 받게 하기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2단계 통장 관리 맡기 완료. 3단계 요양병원 보내기 진행 중. 4단계 집 처분 대기. 5단계 후견인 선정 대기. 메모란에 더 있었습니다. 요양병원비 월 150만 원, 집 처분 후 투자, 엄마 연금으로 요양비 충당 차액은 내가.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저를 요양병원에 가두고 최소 비용으로 관리하고 재산은 딸이 가지는 거였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USB에 저장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요양병원이라고 검색했어요. 여러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상담 내용이었어요. 비용, 시설, 입소 절차요. 날짜를 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어요. 제가 치매 진단받기 전부터요. 미리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저장했어요.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에 동기화돼 있었어요. 자주 통화한 번호가 있었는데 오빠라고 저장돼 있었습니다. 어젯밤 통화한 번호였어요. 오빠요, 딸한테 오빠가 없는데요.
전 딸 하나만 낳았어요. 누구일까요?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요.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요. 전화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도 알아봤습니다. 대학병원이요. 치매 재검사를 받으려고요. 제가 멀쩡하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혼자서요. 딸은 회사에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제 딸을 법적으로 고발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딸 방에서 본 그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재산 목록, 요양원 보내고 집 처분, 어차피 엄마 오래 못 사신다는 그 잔인한 문장들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의자에 앉으니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변호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어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치매 진단을 유도했다고, 요양병원에 보내려 한다고, 집을 팔 계획을 세웠다고요.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건강검진에서 뇌병변이 발견된 것부터 딸이 이상하게 반응한 것, 딸 방에서 발견한 노트와 서류들, 제가 치매 연기를 시작한 것, 통장 거래 내역에서 발견한 횡령 금액까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요.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USB를 꺼내서 건넸어요. 변호사가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어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엑셀 파일, 거래 내역 사본, 노트북 스크린샷, 이메일 내용까지요.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승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구나, 제 의심이 맞았구나 싶었어요. 변호사가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딸한테 재산을 한 푼도 안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유언장을 쓰면 된다고, 딸을 제외하고 작성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전 증여도 고려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지재단이나 자선단체예요. 그럼 딸이 손댈 수 없다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일주일 후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만약 딸이 후견인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변호사가 설명하셨어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고, 재검사를 받으라고, 다른 병원에서요. 멀쩡하다는 진단을 받아오면 후견인 신청이 기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올 때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바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대학병원이었어요. 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접수 담당자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딸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저를 속이고 재산을 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 건 딸이었습니다. 전 그저 제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이틀 후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했어요. 전부 맞췄습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대통령 이름도, 계산 문제도, 그림 기억하기도 전부요. 의사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매가 전혀 아니라고요. 왜 다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는지 의아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진인 것 같다고, 완전히 정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인지기능 정상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날짜도 찍혀 있었어요. 이게 증거였습니다. 제가 멀쩡하다는 확실한 증거요. 병원을 나올 때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정상이라는 걸 증명받은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진단서를 보여드렸어요. 변호사가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완벽하다고, 이제 유언장만 쓰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언장 양식을 앞에 놓고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불러주시는 대로 따라 썼어요. 제 재산 전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딸 오은주에게는 단 한 푸도 주지 않는다. 이유는 배신과 학대, 재산 편취 시도다. 펜을 들고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도 아니었어요. 뭐랄까요, 해방감 같은 거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제 자신을 지키겠다는 결연함이었어요. 마지막 줄까지 다 쓰고 서명했습니다. 공증을 받았어요. 공증인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생겼어요. 딸이 아무리 후견인 신청을 해도, 아무리 제 재산을 노려도 이제는 소용없었습니다. 제 재산은 딸한테 가지 않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올 때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힘내시라고, 잘하신 거라고, 본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연기는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일찍 퇴근했어요. 말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요양병원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한다고, 이미 계약했다고, 반대해도 소용없다고 말했어요.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치매 환자니까 보호자인 자기가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순히요. 딸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반대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 밖이었나 봐요. 하지만 금방 웃었어요. 잘 생각하셨다고, 좋은 곳이라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인터넷으로요. 싼 곳이었습니다. 시설이 별로인, 리뷰도 좋지 않은 곳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요. 주말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입소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약간의 책들이요. 딸이 도와줬습니다. 함께 짐을 쌌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함께 탔어요.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정말 떠나는 것 같아서 슬펐어요. 1시간쯤 가니 도착했습니다. 외진 곳이었어요. 산 중턱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이 낡아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강했습니다. 원장이 나와서 맞아줬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딸과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계약서요. 한 달에 150만 원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딸이 서명했습니다. 저는 서명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서명만 있으면 된다고, 치매 환자는 법적 능력이 제한된다고 원장이 말했어요. 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침대 4개가 좁은 방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 개가 제 침대라고 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딸이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다 풀고 나니 딸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게요. 전화도 할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봤어요. 산과 나무뿐이었습니다. 다른 건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외진 곳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푹신하지 않았습니다. 딱딱하고 오래된 침대였어요. 이게 딸이 원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이런 곳에 가두는 거요. 최소 비용으로 관리하면서 제 재산을 가져가는 거요. 미안하지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거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진짜 한숨이었어요. 연기가 아니라요. 슬펐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낡은 요양원 방에서 생을 마감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요양병원에 입소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라고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틀만 기다리세요. 라고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틀이요. 이틀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딸이 알게 될 거였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요. 기다렸습니다. 그날을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간호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변호사라고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앉으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준비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후견인 선정이의 신청서라고요. 딸이 곧 후견인 신청을 할 거라고, 그 전에 먼저 제기하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제가 정상이라는 증거도 함께 제출한다고, 대학병원 진단서요. 그리고 딸의 비리도 고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횡령, 사기, 학대요. 전부 증거가 있다고, USB에 저장된 자료들이라고 하셨어요.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오늘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딸한테도 통보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대됐습니다. 딸의 표정이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받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고, 후견인 이해 신청서라고, 제가 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치매가 아니에요. 전 멀쩡해요. 속았죠? 라고요. 딸이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연기했어요. 딸이 뭘 하는지 지켜봤어요. 전부 알고 있어요. 라고요.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요양원 계획도, 집 팔려던 것도 전부 증거로 남겨뒀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숨을 헐떡였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유언장도 썼다고 말했어요. 딸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소리쳤어요. 그럴 수 없다고 제 딸인데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틀렸다고 대답했어요. 법은 제 편이라고 증거가 다 있다고 이미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대답했어요. 이미 결정했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후련함이었습니다. 드디어 말했어요. 제가 바보가 아니라고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고요. 다음 주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한테요. 후견인 신청이 기각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증거가 명확했다고 대학병원 진단서가 결정적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딸의 비리가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횡령죄로 고발이 접수됐다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요양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퇴소 절차를 밟았어요. 원장이 의아해했지만 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치매가 아니니까 제 의사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있었지만 집이 그리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요. 집이 좋았습니다. 제 공간이요. 제 삶이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부엌까지 딸 방도요. 딸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책, 화장품 전부요. 상자에 넣었어요. 여러 개의 상자가 나왔습니다. 현관에 쌓아뒀어요. 더 이상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집에 사는 딸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손을 뻗어 문틀을 잡았어요. 막았습니다. 안 돼, 라고 말했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딸이 무릎을 꿇었어요. 현관 앞에서요. 제발이에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끝났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요. 현관에 쌓아둔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내 짐이야 가져가 라고 말했어요. 딸이 상자들을 봤습니다.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어나서 상자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차에 실었어요. 여러 번 오르내렸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들 때 딸이 뒤돌아봤어요. 한 번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전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요.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딸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와 함께 48년의 모녀 관계가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요. 갔습니다. 경찰관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진술을 받겠다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딸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 1,500만 원 넘게요. 제 허락 없이 몰래요. 요양원에 강제로 보낸 것, 제 의사를 무시하고요. 치매 진단을 유도한 것, 저를 속인 거죠. 전부 말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했어요. USB를요. 경찰관이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하다고 말했어요. 횡령과 학대라고 사기 미수도 포함된다고요. 기소될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 처벌받을 거라고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제 딸이 범죄자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갔습니다. 딸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전 외면했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횡령 1,500만 원, 허위 진단 유도, 강제 입원, 재산 편취 시도요. 전부 인정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딸의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초범이라고 반성하고 있다고 어머니와 화해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한 범죄라고 가족에 대한 배신은 더 큰 죄라고 말했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손해배상 2천만 원이요.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전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었어요. 완전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73살이 됐어요. 혼자 살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새로운 일상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제일 먼저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찬 기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상쾌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 때 나는 소리가 좋았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고소하고 진한 향이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천천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으로요. 단풍이 들어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색 잎들이 나무에 가득했어요.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얼굴에 닿는 빛이 부드러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았고, 아무도 제 재산을 노리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어딘가에 가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있을 뿐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샀어요. 노란색이요. 집에 돌아와 꽃병에 꽂았습니다. 물을 주었어요. 꽃이 피어 있는 집이 참 좋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어요. 세제 거품이 일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닦았어요. 천천히요. 급할 게 없었습니다. 제 시간이니까요. 제 인생이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뻤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자유롭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가족한테 이상한 느낌 받은 적 있나요? 너무 빨리 재산 얘기를 꺼내거나 당신이 아플 때 오히려 기대하는 눈빛이거나 통장을 맡기라고 자꾸 말하거나요. 혹시 그런 적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심이 틀릴 수도 있지만 확인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속지 마세요. 이상하면 확인하세요. 가족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지키세요. 제가 72살에 배운 거예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착한 며느리의 비밀 이야기로 함께 하실래요?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